아침에 꿈을 꾸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꿈속에서 테러범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테러범이 이제 약간 그 이란 쪽 테러범이 나와가지고 칼을 들고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아침에 자는데.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칼로 싸운다고 칼을 딱 꺼내가지고 칼로 위협하는 척 하면서 아, 발로 차야 되겠다, 밑에를. 딱 찼는데 정말 차버린 거예요, 잠자다가. 그래가지고 발이 벽에 부딪혀가지고 발톱이 까져버렸어요. 오른쪽 너무 세게 차가지고. 그러니까 진짜하고 가짜를 아예 구분 못할 정도로. 예, 정말 싸웠거든요. 그래갖고 피까지 났어요. 지금 절뚝거리면서. 자, 아무튼 이런 것도 뭐 가끔 있는 현상인데요. 어쨌건 꿈을 생생하게 꿀수록 이렇게 치매에 걸릴 위험은 더 낮고요. 그러니까 꿈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보다는 꿈이 기억이 나는 게 더 그 사람이 두뇌 상태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건 음,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뭐 일단은 뭐 인공지능이 들어간다거나 뭐 4차 산업혁명이 들어간다거나 또 미래자가 들어가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책을 읽으면서 또 제 책을 써나갔는데요. 이제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이게 이제 굉장히 자주 하는 강사가 돼버렸어요. 이제 곳곳에. 근데 주로 저는 학교 현장, 연수원, 그다음에 뭐 주민센터 이런 데 주로 가는데 미래교육에 대해서 이제 원고를 썼어요, 얼마 전에요. 그게 이제 충남교육청에서 교사 연수를 곧 가거든요. 곧 가는데 원고를 쓰면서 굉장히 좀 이럴까 어떡하지 하는 그런 뭔가 이렇게 우리가 딱히 대응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것을 그 미래교육에 대한 원고를 쓰면서 이렇게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의,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는 하면 할수록 제가 좀 기분이 점점 좀 안 좋아지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무력감이 든다고 할까, 인간으로서. 그래서 참 이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 교육계라든가 이런 데 쫙 밀고 들어올 텐데 이거 어떡하나 하는 좀 물론 이제 이민화 씨 같은 카이스트 쪽에 예전에 벤처 창업으로 유명한 이민화 씨 같은 경우에는 자꾸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신데 아무리 봐도 긍정적으로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중요한 부분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뭐, 다 앞에 계시니까 이 정도 화면으로 아마 보일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2010년경에, 한 60년 동안 인공지능이 과연 인간을 능가할까? 그러면서 계속 60년 동안 실패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겨우 뭐 이렇게 체스를 이기는 정도. 그러니까 그래서 바둑은 절대 못 이길 거란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2010년경에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인공지능의 그 회로가 인간의 두뇌를 모방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빠른 속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간의 지능을 이제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부분 이렇게 앞서가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경우의 수, 계산 이런 거는 지금 이미 많이 앞서 있는데 퀴즈 프로에서 인공지능이 이겼다는 얘기는 이제 얘네들이 추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섞어서 생각할 줄 아는 능력까지 이제 생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작곡가들을 연구해서요. 예를 들어서 모차르트라든가 이렇게 베토벤이라든가 연구해서 베토벤 풍으로 새로 작곡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새로 작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렘브란트 풍으로 누가 봐도 렘브란트가 그린 것처럼 그림을 그려봐라 그러면은 그것을 그린 다음에 3D 프린터로 이렇게 인쇄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붓터치까지 가짜로 인쇄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실제 딱 걸어 놓잖아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
3D 프린터로 인쇄된 그림을 벽에 걸어놨을 때 인간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그 렘브란트 건지 어떤 게 새롭게 인쇄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음악, 미술, 물론 이제 미술이나 음악 분야에서 그러면은 인공지능이 못하는 건 뭐냐라고 봤을 때는요, 이런 거예요. 아예 새로운 장르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은 빨리 배워서 잘 따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요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자라니까, 인공지능이. 그래서 인간한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철학,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예술 장르, 굉장히 굵직한 하나의 그 강을 건너는 그런 도전. 그러니까 창의성도 그냥 작은 창의성이 아니라 굉장히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때는 괴짜 또는 좀 이렇게 머리가 돈 사람 아닌가. 그렇게 볼 정도의 창의성이 아니면은 경쟁이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인공지능의 그 발전 속도가. 그래서 이게 현재 우리 교육은 정보를 기존의 선배들이 쌓아왔던 정보를 이제 습득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니까 또 그걸 또 안 할 수도 없는 게 인간의 창의성은 과거에 이렇게 학문을 발전시켜 왔고 발명을 해왔던 사람들 것을 공부를 안 하면은 또 창의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뛰어넘는 게 그 다음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시간적으로 인공지능이 배우는 속도를 따라갈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미래 인간들의 창의성은 그래서 괴짜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괴짜들의 협력.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잘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인공지능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그것을 이제 AI라고 하지 않고 AGI라고 그러는데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파고를 만든 그 화사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알파고가 커제한테까지 바둑에 이겼잖아요. 그리고서 바둑계를 은퇴한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파고는 더 이상 이제 바둑을 안 둬요. 근데 알파고가 바둑계를 은퇴할 때 그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대국할 때부터 허사비스가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앞으로 알파고는 의료계와 교육계로 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제 바둑계를 은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인공지능이 교육계하고 의료계로 갈까요?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현재 인간들이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 부모들이 돈을 어디다 가장 많이 씁니까? 두 가지거든요. 자식 교육하고 자기 몸 아플 때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곳에 알파고가 거기서 또다시 인간을 능가해야지 어떻게 되죠? 구글이 거대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경제적인 자본주의의 논리로 교육계하고 의료계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쪽으로 간 거죠. 가서 이제 계속해서 또 학습을 하고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잘 가르치며,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생들하고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초등학생들하고는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지금 배우고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연구하고 있고. 근데 이제, 구글이 유튜브를 인수한 게, 처음에 이제 구글이 지메일을 만들어서 무료로 메일을 사용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그 텍스트, 언어로 해서 계속해서 그걸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자기 컴퓨터한테 학습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메일 자체로.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뉴스 같은 거 나오잖아요. 포털 사이트 가면은 세계 각종 뉴스들이 거기 올라오잖아요. 구글에. 그리고 우리가 막 검색하잖아요. 그걸 전부 인공지능이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까지. 근데 유튜브를 인수했던 건 뭐냐면은
이제 뭐냐면 영상. 유튜브 우리 보면은요, 그 어린이들하고 장난감으로 막 노는 영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야한 영상, 별의별 영상이 다 있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이 그 유튜브에 있는 어마어마한 영상들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지. 근데 교육에 관련된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유튜브에.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제 알파고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그 부모나 교사가 멘토라고 봤을 때, 우리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개성을 이제 좀 더 일찍 발견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초등학교 때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그 아이가 흥미를 보이는 것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이미 초등학교 때 가도록 만들어야지 나중에 이제 우리 한국이 괴짜들이 협업하는 창의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15세 이전에 저는 좀 아이들이 보다 더 전문적인 것. 근데 제너럴하게 모든 과목을 평균 점수를 올리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괴짜가 될 수가 없거든요. 평범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교 학점제잖아요. 고등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교실을 이동해 가면서 선생님을 선택해서 배우도록 하자 이거잖아요. 근데 이게 학점제가, 교실 이동제나 학점제가 그 학생들의 개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등학생은 나이가 너무 늦다는 거예요. 15살이 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학점제가 초등학교로 내려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학점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특이한 괴짜를 만들겠어요? 우리 교육에서. 중학교 때까지 쭉 이 상황으로 가다가 고등학교 때만 학점제를 한다고 해서 그 애가 특이한 애가 되기가 힘든 거죠. 그러니까 특이한 괴짜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배출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공교육은 뭐 저기 예전에 독일계죠. 프로이센 교육의 그 패러다임, 그 가치관이 처음에 출발했다고 하는데 원래 목표가 사장님의 말을 잘 듣는 지적인 종업원을 배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육 체계가. 그게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지금 안 맞는 상황이 이미 왔는데 우리 교육계는 그것을 변하기가 힘든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대안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당장에 이렇게 제가 여기가 교육단체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교육 얘기를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다른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 또 가끔 하도록 할게요, 중간에. 그래서 지금 공교육 체계가 이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은 동아리 형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동아리 형태. 그래서 정규 수업을 살짝 줄이면서 아이들의 그 특별 활동을 많이 갖도록 해주는 방식으로 가면은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자기가 원하는 동아리 활동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할 것이고 자기가 능력이 조금이라도 더 뛰어난 것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래서 방과 후 수업 정도로는 안 되고 그게 훨씬 더 전문화돼야 되고 그래서 프로로 활동하는 멘토들이라든가 지금 또 실업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업을 하다가 망한 사람 그 음대 나오고 미대 나왔는데 그림도 안 팔리고 뭐 이렇게 노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다음에 주부들 중에서도 굉장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냥 평범한 엄마로 산다거나 그런 사람들을 교육계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동아리 활동이 훨씬 전문성 있게 된단 말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데 이게 정부는 또 그 세금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올 거라고요. 앞으로 갈수록 지금 수술도 잘 안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게 자원봉사가 아니면은
이게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일찍 뭔가 특출한 능력이 있는 괴짜로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원봉사자들이 그냥 이렇게 뭐 차비 정도만 받고 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이런 그 교육을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이제 실천적으로 저도 이제 무료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술 교육을 제가 애들한테 돈을 안 받고 가르쳐 줘요. 근데 그게 벌써 제가 14년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년 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공간을 주는 회사도 생겼고, 그리고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어떤 사무관한테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런 활동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뭐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냐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저는 자원봉사자를 학생 모집은 되게 쉽다. 사실 뭐 학부모들한테 무료로 고급 미술 교육을 시켜드려요. 그러면 누가 안 보내겠어요? 학원비가 안 드는데. 학생 모집은 굉장히 쉬운데 문제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애만 15명이거든요. 그리고 일요일 날 거의 한 6시간 정도 세 팀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세 팀을 다 수업을 끝나고 나면 막 술 생각만 나요. 진짜로 일요일 날. 아무튼 어제도 약간 아무튼 육체적으로 힘든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애들한테 열심히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그 자원봉사자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 국민권익위원회 쪽하고 계속 제가 이제 이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어요. 상황을 공유하면서 뭔가 이렇게 시범 케이스를 한번 만들어 가보려고 그래요. 미술교육으로. 근데 이제 제가 미술교육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교육에서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좀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에 관련된 특허가 전 세계가 10,000개 정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특허가 300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9,700개가 외국 거예요. 너무 3%죠. 3%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향후에는 굉장히 모든 산업이 인공지능 기반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4차 산업 얘기가 잠시 나오네요. 인공지능 기반으로 돌아간다라는 게요. 그냥 뭐 이걸 볼까? 네, 이게 지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이제 다 접수하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왓슨이라는 퀴즈 프로에서 1등을 했던 인공지능이 이제 암 진단 의사가 돼가지고 현재 우리나라 길병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MRI 같은 거 이렇게 CT 촬영한 것을 보고서 그걸 계속 학습을 하고 의료 논문도 계속 학습을 하고, 그러니까 이미지도 학습을 하고 논문도 학습을 하고 과거에. 근데 학습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왓슨이 2분 동안 공부하는 그 분량을 인간이 공부하려면 2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200년. 2분과 200년의 차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게임은 안 된다라고 봐야 돼요. 너무 이제 빨리 공부를 잘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은 크게 보면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인공지능이에요. 모든 정보를 기억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축이 뭐냐면은 센서링이에요. 센서링. 그러니까 나노 센서가 개발이 된다는 거죠. 이제 아주 미세한 센서가 모든 것에 달라붙게 되는. 그래서 어떤 미래학자의 책을 보면은요, 그 바이오 센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개발되고 있답니다. 스프레이에다가요, 우리가 농산물이 이렇게 나갈 때 창고에서 나갈 때 스프레이를 쫙 뿌려주면은요, 그 스프레이가 묻기만 해도 원산지가 인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방울 하나가 묻었는데 이 상추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인식이 되는 세상에 오고 있는 거예요. 아직 상용 하나 안 됐는데 그 물방울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센서가 굉장히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축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센서가 예민해지는 정도가 지금 제가 이 도표를 맨 위에 보면 이 지구는 물질권이 있고 생명권이 있고 우리 인간은 물질 생명 그 두 생명권을 지금까지 가장 잘 활용하는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를 들어왔죠. 그게 인지권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뇌가 좋기 때문에. 그런데 인지권을 뛰어넘는 어떤 신권에 가까운 것이 이제 새로 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위에. 그게 이제 AI 거죠. 인공지능인 거죠. 지금 그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지능하고 아주 초정밀 고도의 센서가 결합하게 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인간의 두뇌를 해석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뭔가 사진, 어떤 그림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MRI라든가 뭔가 두뇌 뇌파를 측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해변에서 파라솔 밑에서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의 추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인간이. 그러면은 그 인공지능 센서가 그 인간의 두뇌를, 뇌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그림이 일치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센서링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우리가 밤새 꿨던 꿈 있죠, 꿈. 제가 처음에 꿈 얘기로 시작했던 게 이제 약간 이 얘기도 하고 싶어서 했던 거였거든요. 우리가 꾸는 꿈을 영화처럼 재생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꿈까지 센서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미래 지금 우리가 그 휴대폰에 보면은 통번역 프로그램이 깔려가지고 해외여행할 때 우리가 한국말로 딱 하면 이제 이 휴대폰에서 중국말로 나오고 하잖아요. 이제 이 수준이 아닌 거예요. 고도의 센서링과 인공지능이 결합하게 되면은요, 우리 두뇌가 늘 측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두뇌를 측정하는 센서가 있고 그것을 인공지능이 해석을 해주고 상대방한테도 상대방의 두뇌를 측정을 하고 그 센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한국말로 생각하는데 저 사람한테는 중국말로 그게 생각이 들려버리는 거죠. 이게 진짜 텔레파시 시대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텔레파시 시대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그런 기술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단어나 숫자를 생각하는 게 더 쉬워요. 그걸 파악하기가. 이미지를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그림을 상상할까가 더 어려운데 지금 그것까지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의 이제 일치화되는 거죠. 그리고 전자코가 있거든요. 전자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관련된 페이지가 아마 이건가. 이거나 아무튼 이런 건데요. 빅데이터. 전자코가요. 개코를 능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개 중에서 미국이 직업이 뭐 2만 5천 개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직업 중에서 암을 진단하는 개를 훈련시키는 직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들을 강아지 때부터 암 환자의 오줌하고 암 안 걸린 사람의 오줌을 한 10개 정도를 이렇게 뽑아놔요. 10개를. 그러면 이 개가 암 환자의 오줌을 딱 골라냅니다. 근데 이게 정확도가 8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성인 거예요. 그 개가 그 사람의 오줌 냄새에서 그 암 냄새를 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를 하던 사람이 실제로 유방암에 걸렸는데 그 훈련받은 개가 계속해서 가슴에서 냄새를 맡으면서 막 이렇게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개가. 갔더니 역시 유방암이에요. 그게 이제 80점이 넘는데 개가 오줌 냄새만 맡고 진단하는 게. 근데 전자코로 암 진단을 해버리면요 90점이 넘어버려요. 그러니까 전자 센서로 우리 신체에서 나오는 그 냄새를 맡아도 몸 안에 무슨 병이 있는지 정확도가 이미 개를 능가해버린 거예요.
이제 이게 의료계로 간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알파고가 의료계로 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심지어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피만 분석해도요, 암의 징후가 있기 15년 전에 알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15년 후에 이 사람이 몸이 어디가 아프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몸도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인공지능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5년 전에 내가 어디가 아플지 예측을 하고 있고, 우리가 뭐 피를 뽑을 필요가 없어요. 몸에서 나는 냄새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게 진단되고, 이제 오줌이나 피 뽑는 거 좀 아프잖아요. 오줌이나 침만 뱉어도, 침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감지해내는 그 전자 센서가 지금 현재 개발이 계속 돼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체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 경제계에 미칠 영향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안 좋죠. 제가 이제 미술 교육이 왜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넘어왔거든요. 이제 경제계 얘기하고 다시 교육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요, 지금 세상을 가성비의 시대라고 그래요. 가성비의 시대. 이제 우리가 지갑이 점점 얇아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돈으로 더 성능 좋은 걸 사는 흐름이 지금 계속 쫙 퍼지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노브랜드 제품이 인기가 있고, 지금 브랜드가 뭐야? 뭐 옷이 입으면 따뜻하고 예쁘면 되지. 그러고서 이제 노브랜드 제품을 브랜드 안 붙인 거 이런 걸 지금 사고 직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성비의 시대가 끝날 것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섬유 같은 게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냐면, 섬유나 피부나 이런 물건들이 낡지 않는 제품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탁을 해도 이 천이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신상품 샀을 때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게 그렇거든요. 휴대폰, 뭐 전자기기, 그다음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행기, 중장비 이런 것들이 곳곳에 고장이 날 만한 곳에 센서가 붙어버려요. 그래서 고장나기 일주일 전, 고장나기 2달 전에 예측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군대에 가면 왜 탱크 부대나 이렇게 수송대 가면은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딱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제때 기름을 안 쳐주면 얘가 고장나 버리니까. 근데 지금 현재 윤활유가 몇 프로가 남아있고 윤활유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다 센서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가게 되냐면요, 우리나라 현대중공업이라든가 우리나라 중장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중장비 기업은 계속 망해가고 있는데, 그 중장비 기업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나요. 중장비가. 공사장에서 고장이 날 수가 없어요. 왜? 다 모니터링을 해버리는 거예요, 본부에서. 그래서 그 A4 크레인 어디다가 기름을 조금 치시오, 이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기사한테. 아니면 그 AS 기사가 돌아다녀요. 고장 나기 전에 고장 안 나게 다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만 중장비가 팔리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이 상황이 거의 모든 것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섬유, 의자, 책상, 마모가 안 되는 거죠. 마모가 안 되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미래는 아예 사고가 안 난다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고가 안 나버리니까.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하니까는 사고 나기 전에 무조건 브레이크 밟고 멈추고 해버리니까 신호치계까지 다 읽고. 그러니까 뭐가 사라져 버리냐면요, 고친다거나 정비한다거나 하는 게 사라져 버려요, 개념이.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상품이 거래가 되질 않아요. 우리가 보세요. 제가 그 도자기를 구워서 파는 어떤 형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그랬어요. 손잡이를 왜 이렇게 얇게 만드냐. 이게 항아리가 있으면 손잡이를 흙으로 붙이거든요, 나중에 물레를 돌린 다음에. 근데 형님 손잡이를 좀 크고 이렇게 확 그냥 손에 확 잡히게, 한 손에 잡히게 마시면 물 마시기도 좋잖아. 손잡이를 왜 이렇게 얇게 만들어요? 그래야 도자기가 팔린다는 거예요. 왜냐면 손님들이 커피숍이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제일 빨리 깨지는 데가 손잡이인 거예요. 그거는 뭐 떨어뜨리지 않아도 뭐 잘못하면 손잡이가 딱 나가는 거죠. 그래야 주문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전자제품도 다 그랬고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부품 비싸게 팔아먹는 거 아시죠? 왜냐면 부분적으로 고쳐도 되는데 이걸 통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뭉탱이로 갈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뭐 5만 원 들게 지금 50만 원 들어버려요. 근데 이 시대가 끝나버린 겁니다. 완전하게. 고장이 안 나버리니까. 센서링이 좋아지고 물질, 소재 자체가 이제 자체 복원이 가능하고 아예 고장이 안 나고 고장이 나기 전에 다 예측해버리고 우리 몸도 이제 어디 아프기 전에 예측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인공지능과 고도 센서가 만나게 되면. 그래서 가성비 시대가 끝난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우리가 허리띠 살 때 뭐 지하철이나 이런 데서 파는 건 가죽이 아니잖아요. 근데 싸니까 2,000원, 3,000원 하니까 저도 몇 번 사봤거든요. 근데 허리띠를 많이 사본 사람이 얘기를 해요. 허리띠는 정품 가죽을 사는 게 가장 싸게 맥힌다 이거예요. 차라리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사라는 거죠. 정품을. 근데 구두는 좀 다른데, 그러니까 구두는 하도 걸어다니니까 빨리 나먹어야 되잖아요. 구두도 이제 마음 안 드는 게 나올 겁니다. 소재가. 모든 게 그렇게 되고 모든 상품이. 그러니까 허리띠로 예를 드는 게 좀 편해요. 그래서 5만 원짜리 허리띠를 한번 딱 사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이제 뭐 여자의 경우는 패션이 있기 때문에 조금 달라지는데 남자애 같은 경우에는 허리띠를 굳이 막 이렇게 막 바꿔서 하지는 않잖아요. 허리띠를 20년, 30년 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원, 3,000원짜리를 사게 되면은 이게 가죽이 아니다 보니까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게 이게 가성비의 시대인 거예요. 근데 미래 사회는 이게 고장이 안 나버리니까 상품이 휴대폰도 고장이 안 나고 자동차는 사고가 안 나 이렇게 돼버리니까 한 번 사면 쭉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업이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제조업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조업 기반의 국가는. 근데 제조업 기반의 국가가 안 망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이거라는 겁니다. 개개인의 취향을 정확하게 읽어가지고 디자인으로 승부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술교육을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겁니다. 미술교육 기반으로 봐야지. 이 제조업이 상품이 거래가 더 이상 안 될 때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뭘 사냐면은 이제 브랜드라든가 컬러라든가 자기 취향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한 번 사면 고장이 안 나니까 사람들이 너무 까다롭게 고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사면 이걸 내가 30년 동안 써야 돼. 그러면 오히려 브랜드를 삽니다. 30년 동안 고장이 안 날 거니까. 뭐 금방금방 이렇게 차를 바꾸게 되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돈 없을 때 중고차도 좀 사고 경차도 좀 사고 이럴 텐데 한 번 사면 이제 고장이 안 나.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이제 고장이 업그레이드를 이제 지금 자동차가 컴퓨터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컴퓨터는 그 속에 소프트웨어를 갈아 끼워주잖아요. 뭐 잘 안 돌아가면 램 같은 거 사다가 끼고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터리 더 고성능으로 갈아주고 그다음 소프트웨어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근데 원격으로 또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요. 자동차를 원격으로. 계속 중앙에 인공지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서 뭐 음주단속 한다 또는 어디 도로가 공사 중이다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운전자들이 가다가 알려주잖아요. 그런 공유하는 그런 앱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인공지능이 다 자동차한테 다 직접 알려줘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도로에 지금 돌멩이가 하나 떨어졌다까지 이게 센서링이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장도 안 나고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사면 30년에서 평생을 가버리기 때문에 이제 로봇이라고 해도 로봇 교사를 들여야 되고 뭐 로봇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예쁜 것이 너무나 강력한 우리가 로열티를 주더라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구글한테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로열티를 주더라도 진짜 디자인이 사람들의 취향에 맞게만 만들어낸다면 마진은 얼마 안 남겠지만 왜냐면 내용물이 우리 게 아니니까 내용물의 특허가 우리 게 아니니까 하지만 그 디자인 값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그 껍데기 입힌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경제가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전 세계 하나로 통합돼 버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는 인공지능 하나가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게 되거든요. 그게 다
이렇게 먹어버려요. 통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지 이게 일원화가 되니까 표준화되는 거죠. 그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이렇게 경쟁하다가 MS 이렇게 경쟁하다가 결국 누가 승자가 되느냐에 이제 문제만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더 성능 좋은 인공지능이 더 성능 떨어진 인공지능을 흡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소비자들이 인공지능 서비스가 앞으로 무료화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서비스가. 우리가 이제 휴대폰 가격이 우리가 무료로 지금 쓰는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거 있죠. 카톡.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메시지를 20원, 30원 내고 이렇게 쓰다가 카톡으로 갈아탔잖아요. 그 갈아탄 이유가 뭐냐면은 무료였기 때문이었어요. 인터넷만 되면 무료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인공지능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더 빨리 자기 인공지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유저, 자기 인공지능을 써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인공지능이 더 빨리 발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무료로 뿌려버리는 거예요. 인공지능. 지금은 무료는 아닌데 지금은 뭐 약간 한 3분의 1 가격 정도. 그러니까 원가 대비 70%를 할인해서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소프트뱅크에서 인수한 로봇 회사에서 나온 페퍼라든가 그다음에 노인정에서 노인들하고 대화를 나눠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어요. 이게 물범 새끼 모양, 하얀 물범 새끼 모양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스피커처럼 생긴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화를 계속 나눠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원가 이하로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그겁니다. 더 많이 보급해야 자기 회사의 인공지능이 성능이 더 빨리 좋아지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금력 싸움이 돼버리는 겁니다. 돈 싸움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부자 기업이 전 세계 인공지능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공짜로 뿌려버리면은 자기 인공지능이 가장 성능이 좋아져 버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우스 슈바프가 그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했던 사람이에요. 2016년에.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화면 지루하죠? 화면을 좀 바꿔보자면은 제 그림을 잠깐 보시면서 저 신문에 나온 걸 보면은 정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차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더 편리하고 더 싼 서비스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소비자들이 점점점 이제 우리나라의 수입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우리 지갑도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나오는 것도 막 연금이 동결되고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연금은 동결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는 더 싼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전 세계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경제 플랫폼으로 묶이게 되고 막강한 기술력과 자금력이 있는 회사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줘 버리기 때문에 북한 사람도 그거 써야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의 국민과 소비자들이 그쪽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왜? 살아야 되니까. 자기도 장사를 해야 되고 서비스를 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기 손님들의 생각을 더 의중을 파악하게 되면은 내가 더 장사라도 더 잘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그 손님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또 그 선진국의 인공지능 센서를 쓸 수밖에 없고 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인공지능 센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라는 장벽으로 4차 산업혁명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얘기해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FTA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은 경제적으로는. 그런 게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기분이 좀 다운되고 막 그렇거든요, 상황이. 그래서 미술교육 대안을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실업률 문제거든요. 잠시만요.